83쪽 희망의 환상.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 이는 사회 통합이 약화되고 계층 간 긴장감이 커지면서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이 무너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은 불평등이 커져도 행복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사회가 상향사회 이동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현재는 가난해도 노력하면 계층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 환상이 불평등의 고통을 심리적으로 상쇄한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노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는다. 희망은 곧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제 이 희망의 환상조차 잃어버리고 있다. 국민 절반이 계층을 역전할 가능성이 10% 이하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청년층은 이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 상속과 증여가 자산 형성에 크게 작용하면서 수조 계급론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현실적 진단이 되고 있다. 금수저 수저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절망적 은유다. 결국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는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겨 있다는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희망은 더 이상 심리적 위안이 되지 못한다.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은 유럽과 유사하지만 미국인이 가진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심리적 완충 장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한국 사회는 국민의 불행을 더욱 깊고 무겁게 만든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타인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회 전체의 관계망은 점점 더 좁아진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이상 변화 가능한 공간이 아닌 견뎌야 하는 구조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 낮은 투표율, 극단적 냉소주의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활력을 앗아간다. 불평등 자체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체념이 사회 전체에 퍼지는 일이다. 지니 개수의 함정. 지니 개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흔히 GDP나 1인당 GNI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늠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분배 지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니 개수는 그 대표적인 도구다. 최근 발표된 지니 개수는 수치상 개선된 흐름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지니 개수는 0.339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1까지 점차 하락했다. 이 수치만 보고 불평등이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2020년 소득 증가분 중 72%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 소득에서 비롯됐다. 즉, 시장의 자율적 분배가 아니라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수치가 개선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진위 계수가 중산층 몰락이라는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고 중산층의 생활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 고정비 지출은 늘고 실질 소득은 정체된 데다 자산 축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위 계수는 이 조용한 침몰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진위 계수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산 진위 계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4년 순자산 기준 진위 계수는 0.612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는 더 커졌고 이는 계층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든다.
지니 개수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미국 다음으로 높다. 특히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종합소득의 집중도는 근로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상위 계층이 자산과 금융소득을 통해 불평등을 더 고착시키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니계수라는 단일 수치에 의존하고 있다. 지니계수 하나로는 불평등의 실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팔마 비율처럼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나 상대 빈곤율처럼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완 지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니 계수는 전체 분포의 평균적 불평등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극단적 양극화나 계층 간 괴리를 간과할 수 있다. 다양한 분배 지표를 병행해서 분석해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의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니 계수의 산출 방식을 계속 보완하고 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지니 계수가 정말 0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편향성. 진위 계수가 같은 통계 지표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불평등은 너무나 뚜렷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이익의 격차는 청년 세대의 삶과 기회를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924만 명 중 대기업 300명 이상에 다니는 직장인은 306만 명에 불과하다. 직장인 6명 중 5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금 차이는 더 크다. 2020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84만 원, 중소기업은 2,983만 원으로 58.7% 수준이다. 2011년에는 대기업 3,005만 원, 중소기업 2,551만 원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10년 사이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기업 내부의 임금 격차도 심화됐다. 2020년 주요 300대 기업의 임원과 직원 간 평균 연봉 격차는 4.7배였다. 2019년 4.4배보다 더 벌어졌다. 전자업종은 7.36배, 무역 유통은 7.26배에 달했고 통신 5.93배, 식품 4.41배, 금융 4.2배, 업종도 격차가 컸다. 기계업종은 2.25배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청년 세대, 특히 MZ세대의 부채 문제와 연결된다. 고임금 대기업보다 저임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많고 이들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대기업 직원은 소비를 줄이면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 청년은 생계조차 위협받는다. 대기업과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일자리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최근 청년층 구직 단념자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청년 15세에서 29세 구직 단념자는 2015년보다 18.3% 증가했다. 한편 일부 청년은 주식과 가상화폐 등 고수익 투자에 몰입한다. 과거처럼 공무원 시험에 몰리던 분위기는 약해졌고 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한 회의감도 커졌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같은 강도의 노동이라면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분석한다. 한국일보는 2025년 9월 29일 통계청의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 이후 미 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15에서 34세 청년은 5월 기준 16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장에서 3년 이상 이탈한 장기 재취업 번아웃 청년도 7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상태 당시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이 퇴직 이후 갈 곳을 잃으면서 고립에 빠진 것으로 풀이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 격차도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영리법인 70만 개 가운데 상위 0.2%, 1272개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44.7%를 차지했다. 이외 금융, 공기업 등 기타 대기업 964개는 19.4%를 차지했다. 결국 전체 기업의 1%도 되지 않는 대기업의 이익의 64.1%를 가져간 셈이다. 반면 전체 기업의 89%를 차지하는 소기업 63만 개의 영업이익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이익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17년 40.4%, 2018년 4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기업의 이익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다. 소수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면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는다. 이러한 구조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장려했던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의 수익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거의 흘러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결국 청년 취업의 기회도 줄어들고 사회 갈등은 심화된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절름발이 선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문제를 중소기업만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2025년 10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통합위원회는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연구, 정책 제안,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시작됐지만 갈 길은 멀다. 2024 회계연도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월 평균 노동비용은 529만 원, 대기업은 775만 원으로 격차가 뚜렷하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며 지불하는 총 비용으로 임금뿐 아니라 복지, 퇴직금,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임금, 이익, 노동비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차등과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금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없이는 상생은 고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방치하면 청년의 미래도 중소기업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미래사회 계급구조 대한민국의 물적 토대의 편중성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면 과연 미래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 사회는 법적인 신분은 철폐되었지만 오늘날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와 자본가 혹은 수저계급론처럼 경제적 기반에 따라 나뉘는 다양한 계급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고 분화된 계급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유기윤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은 2017년 미래도시에는 4개의 계급이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도시에서는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인공지성, 프레카리아트의 4개 계급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았다. 4개의 계급 중 가장 상층부에 있는 플랫폼 소유주는 현재의 다국적 기업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업을 플랫폼이라는 미래 정보형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면서 환생한다. 플랫폼 소유주는 단순한 기술 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데이터를 독점하고 사용자 경험 전반을 설계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행위를 수집 분석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기업이나 계층의 권력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 플랫폼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편의성과 효율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불균형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플랫폼 스타라고 불리는 계급이다. 이들은 일부 정치 엘리트, 예체능 스타, 그리고 소수의 창의적 전문가 등이다. 범인격을 지닌 인공지능 계급은 아직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통의 시민에 속하는 프레카리아트는 플랫폼이라는 미래 정보용 기업에 접속해 프리랜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로 현재의 직장인,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는 모든 예단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에 근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라며 다소 불편한 결과이지만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성, 곧 인공지능이 2090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연구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행복의 물적 토대의 편중성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터무니없는 미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특정한 미래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 구조가 유지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계급에 속하게 될까? 이 연구는 행복의 물적 토대가 편중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불평등의 구조적 세습 교육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의 일반고 중 스카이 진학률은 상위권은 대부분 강남권이었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스카이 진학률은 14.5%로 1위였고 서초구 11.1%, 마포구 7.5%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2008학년도부터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교육 1번지의 위상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남 지역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뉴스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교육 격차가 불평등을 낳고 그 불평등이 다시 교육의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는 이미 상식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최근 통계에서는 오히려 서울 강남 서초구의 일반고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1년 기준 대학 진학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의 대학 진학률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진학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북으로 졸업자 1만 7,411명 중 1만 5,698명이 진학해 90.2%의 진학률을 보였다. 울산도 90.1%, 7,372명, 8,183명으로 뒤를 이으며 두 지역은 90%를 넘겼다. 반면 서울 지역은 진학률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서초구는 55.2%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고 강남구는 56.4%, 2,926명 중 5,191명 중 2,9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양천구는 61.3%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교육특구가 진학률 최저 톱3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 전체를 놓고 봐도 진학률은 대부분 60에서 70%에 머물렀다. 각 자치구별 진학률은 다음과 같다. 65% 이하, 종로구, 용산구, 중구, 66에서 67%대, 강동구, 강북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68에서 69%대, 광진구, 관악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노원구, 구로구 70% 이상, 은평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금천구 이처럼 진학률은 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상식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라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종로학원 오종훈 평가이사는 통상 낮은 대학 진학률은 재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 소재 일반고 수험생들은 주로 서울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해 재수생 비율이 높아져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명문으로 불리는 강남 서초 8학군에서 이 현상이 가장 심했다. 올해 이 지역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은 55.9%로 서울
11개 학군 중 최하위였다. 자치구 중엔 서초구가 55.2%로 가장 낮았고 강남구는 56.4%로 25개 자치구 중 단 두 지역만이 50%대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 등 상위권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라는 선택지 자체가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불평등의 또 다른 얼굴이다. 1년 더 준비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2018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이런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줬다. 최고 시청률 23.8%를 기록하며 교육은 계급을 재생산하는 통로라는 주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다. 방송사는 이 드라마를 두고 대한민국 상위 0.1%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벌이는 피말리는 전쟁이라고 소개했다. 다소 과장된 설정일지라도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 이유는 분명하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불평등을 줄이는 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도구로 작동한다. 강남은 예나 지금이나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정시 한방에서 재수, 삼수도 감당 가능한 여유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구조에서 능력보다 출발점이 중요해진다. 진학률은 낮아졌지만 결국 누가 어떤 대학에 입학했는지를 보면 강남의 우위는 여전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이 보여주는 불평등의 구조적 세습이다. 3부 불평등의 기저 불평등 정책돼도 정책인 심드렁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왜 불평등 해소 정책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할까? OECD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 행복의 물적 토대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짚는다. 만약 물적 토대의 편중성이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그 편중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과제여야 한다. 각국 정부는 이런 방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며 국민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OECD가 던진 질문의 이유를 2021 불평등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OECD가 8개국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 사람들은 불평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인식은 2008년 정점에 도달한 뒤 최근 10년간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뜻하는 불평등 인지도 역시 같은 흐름을 따라간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에 익숙해지고 감내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불평등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핵심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다. 예컨대 출세의 주요 요건으로 노력과 노력을 꼽는 사람은 불평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거나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운이나 주어진 환경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여긴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불평등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가진 나라라고 그려진다. 소득 격차의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부모의 부라는 응답이 46%로 OECD 평균 26%보다 월등히 높은 동시에 노력이라 답한 비중도 86%로 평균 74%보다 높았다. 요컨대 한국인은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원인을 운과 노력이라는 상반된 요소에서 동시에 찾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모순은 정책 지지에서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2019년 86.5%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핵심이다라는 문항엔 2017년 65%가 동의했지만 2019년에는 그조차도 57%로 떨어졌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엔 공감하면서도 그 해결을 정부보다 개인의 노력에 맡기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능력주의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 구조나 제도의 불공정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게으른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으로 비판한다. 특히 조세와 복지 확대 등 재분배 정책은 능력주의적 사고와 충돌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불평등은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는 쉽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만다. 개인의 책임인 불행. 한국인의 불평등 의식을 다룬 논문,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에 따르면 한국인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필요하며 개인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불평등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황스러운 연구 결과다. 한국인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불평등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 격차의 확대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준다는 생각,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 보상이 가능하려면 더 큰 격차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비정상적이다. 우리의 집단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닐까? 불평등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접근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태도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있다.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순간 불평등의 원인은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회는 점점 냉혹해진다. 더 노력하라는 말만 개인에게 지우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해 오지 않았는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혹시 이제 노력이라는 말조차도 왜곡된 것은 아닐까? 운도 실력이다. 운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자조적인 말이 정당화되는 사회라면 노력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체념의 수단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개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구조를 정당화하고 제도를 더욱 단단히 고정시키며 불평등을 합리적 결과로 오인하게 만든다. 능력주의는 본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불공정한 출발선을 가리키는 포장지일 뿐이다. 능력에 따른 보상은 어느새 배경과 운까지 포함한 결과주의로 변질됐다. 그 속에서 개인은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할 뿐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이것이 능력주의가 초래한 가장 강력한 현대적 모순이다. 2020년 9월 13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 채용비리 보도와 관련해 돈도 실력인 사회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한 정유라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유라의 막말은 한국 사회 상류층의 특권의식과 도덕적 둔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많은 청소년을 분노케 했고 학생들은 스스로 광장에 나섰다. 2016년 11월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청소년 시국대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씨는 우리의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 청소년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두려움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알려줘야 할 때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보다 쓸쓸함과 죄책감이 앞섰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만든 사회 구조가 결국 그 아이들의 분노의 근원이란 사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다. 당시 청소년들이 보여준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식에 대한 절규이자 정의에 대한 호소였다. 그 외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뀐 듯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불평등은 여전하고 노력은 여전히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은 또다시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더 노력하라. 이 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을 다음 세대에 넘겨선 안 된다.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건 그들의 몫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다.